서울 원룸 뉴스를 켜자 그 얼굴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화면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갓나 새끼가! 내가 감히 내 앞에서! 2022년 10월 당 청사 집무실. 김여정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경호를 서고 있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재떨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부국장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김여정이 문간에 섰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부국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끌어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부국장을 끌고 갔습니다. 김여정의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1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5년간 김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켰습니다. 호위사령부 특수경호원, 김여정 직속 경호조, 북한 최고 권력 핵심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베이징 호텔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중국 수행 임무 중 탈출이었습니다. 강철혁? 어디 가는가? 뒤에서 들리는 고함. 멈추면 죽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베이징 거리,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김여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카메라 꺼진 순간의 그녀를, 권력을 휘두르는 그녀를, 사람을 벌레처럼 버리는 그녀를. 저는 평양 핵심 계층 출신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김여정 경호조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한순간의 실수면 버려진다는 것을. 제 동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김여정의 명령 한마디에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정 곁에서 본 북한 권력의 민낯을,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진실입니다. 2017년 가을, 호위사령부 대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단을 불렀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동무들 축하한다. 김여정 동지 경호조로 발령한다. 당 중앙의 특별 지명이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여정 경호조. 북한 최고 권력층 중 한 명을 직접 경호하는 자리였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일주일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일정, 동선, 성향, 주의사항, 모든 것을 암기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매우 예민하시다. 단 1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항상 긴장하고 완벽해야 한다. 첫 근무는 당 청사였습니다. 김여정의 집무실이 있는 3층 복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침 9시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수고들 한다. 그녀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김여정의 하루는 회의와 보고로 가득했습니다. 간부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올 때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오후 3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김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보고서를 가져와 내 머리에는 뭐가 들었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듣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김여정의 성격을 알게 된 건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시간, 엘리베이터 도착 시간, 서류 배치, 물 온도까지 모든 것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뜨겁나? 60도라고 했지? 비서가 물을 따르자 김여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온도계로 재보니 63도였습니다. 3도 차이였습니다. 그 비서는 다음날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김여정은 경호원들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다. 너희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난 안다. 내 곁에 있으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다. 실수하면 끝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구였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김여정을 따라 평양 곳곳을 다녔습니다. 관저, 당 청사, 인민대학습당, 각종 현지지도.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간부들은 다 무능한 것들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차 안에서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경호원은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여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이 시험이고 감시였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의 기분, 날씨, 상황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진짜 공포의 시작이라는 것을, 곧 제 동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것을. 2020년 8월 김여정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수행 임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호조 5명이 동행했습니다. 제 동기 박성철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성실했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차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여정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박성철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잠겨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성철이가 급히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3초였습니다. 문을 여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김여정이 차에 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성철이는 차 뒤에서 따라오는 경호 차량에 탔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여정이 내렸습니다. 그녀가 성철이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너 이름이 뭔가? 박성철입니다, 동지. 오늘 실수했지?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지. 다시는 없다. 김여정이 저희 조장을 불렀습니다.
저 새끼 당장 보위부에 넘겨. 경호 이탈이다. 동지, 그건 운전사가 실수해서 조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김여정이 그를 쏘아봤습니다. 변명하나? 너도 같이 갈래? 조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여정이 성철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놈이 3초나 지체해? 그 3초에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어. 넌 나를 죽일 뻔했다. 동지, 제발. 성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돌아섰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수행 온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성철 동무, 따라오시오. 보위부원들이 성철이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성철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철여가, 우리 어머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면 저도 끝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철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철이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함께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조회 시간에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성철은 중대한 경호 태만으로 처벌받았다. 김여정 동지의 안전을 위협했다. 동무들은 이를 교훈 삼아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성철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년간 함께 근무했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3초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가족까지. 그건 운전사 실수였습니다. 성철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했고 그게 성철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든 우리는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김여정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속품이었습니다. 고장나면 버리는. 다음 날부터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근무 중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여정이 지나갈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저를, 그리고 제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탈부? 불가능했습니다. 핵심 계층, 특수경호원, 가족의 인질. 모든 것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초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김여정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었습니다. 당 간부회의 참석 명목이었습니다. 경호조 5명 중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출국 전 일주일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교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적대 세력의 소굴이다. 한국 정보부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단 1초도 방심하지 마라. 서약서를 썼습니다. 가족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탈주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1월 15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 창밖이 낯설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많은 차들, 화려한 건물들, 환한 불빛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오래 보면 동요할 것 같았습니다. 5성급 호텔 14층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김여정은 최고층 스위트룸이었고 저희는 같은 층 복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방이었습니다.
첫날 밤 김여정과 중국 당 간부들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밖에서 경호를 섰습니다. 2시간 후 만찬이 끝났습니다. 김여정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여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무시해. 감히 두고 봐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틀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후 김여정이 수행 비서를 불렀습니다. 호텔 객실에서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섰습니다. 안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 무능한 것이 서류를 이따위로 준비해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던진 소리였습니다. 비서가 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서류 모서리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김여정은 긴장하면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베이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갑자기 성철이가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던 그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우리 어머니 라고 말하던 떨리는 입술.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김여정의 기분, 상황, 누군가의 실수, 무엇이든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중국 지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시내 관광 지도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4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로 40분. 미쳤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 교대 시간, 복도 감시 간격, 엘리베이터까지의 거리. 계속 계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버지는 끌려갈 것입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어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아들이 경호 임무 중 사고로 죽었다며 연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3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년을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교대 시간에 움직이겠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경호 교대는 4시 30분이었습니다. 야간 조와 주간 조가 교대하는 15분 동안 복도 감시가 가장 느슨해집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경호원 제복은 옷장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중국 돈 500위안을 챙겼습니다. 4시 25분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뛰면 안 됩니다. 의심받습니다. 동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호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나? 화장실입니다. 배탈이 나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2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다녀오게. 곧 교대 시간이야. 예.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뛰기 시작했습니다. 14층에서 1층까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프런트 직원 한 명만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철혁? 설아.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경호원과 다른 2명이 로비로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텔 앞 큰 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젊고 빨랐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쓰레기통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붉은 불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뒷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빨리요.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운전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백위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발요. 지금 당장. 운전사가 돈을 받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경호원들이 골목 입구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쫓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중국 공안에게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택시가 베이징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웅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일단 살았다. 일단.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이 일어나면 즉시 보위부에 연락할 것입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일 것입니다. 북중 관계상 그들은 협조할 것입니다.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아침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앞에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 경비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김여정 경호원이었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대사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여정 경호원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5년간 근무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증명? 신분증은 호텔에 두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교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본국에 확인해야 하고 중국 정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보세요. 사흘 후 다시 오십시오. 대사관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베이징 거리에 홀로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김여정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도 협조할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한국어 간판을 봤습니다. 조선족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뭘 드릴까요? 조선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김여정 경호원이었는데 도망쳤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더니 뒷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마른 체격의 40대 남자가 왔습니다. 김여정 경호원이라고요? 진짜입니까? 네. 이건 큰일인데. 북한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가 저를 낡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베이징 외곽으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허름한 주택가 2층 다락방이 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으세요.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 공안이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대사관에 가면 안 됩니까? 지금은 위험합니다. 대사관 주변에 공안이 있을 겁니다. 김여정 경호원 탈북은 북한의 큰 충격입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석 달.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3평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밥은 하루 2번, 찬밥과 김치였습니다. 씻을 물도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난리입니다. 김여정이 직접 지시했대요. 당신을 찾아서 죽이든 데려오든 하라고.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김여정. 그녀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호원이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수치였으니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다락방에만 있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여정이 저를 쫓아오는 꿈, 보이부가 다락방 문을 부수는 꿈,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보이부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까요?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2달째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석 달째 브로커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NGO에서 비용을 댄답니다. 김여정 경호원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특별히 도와준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달만 더 기다리세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달이 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2023년 2월 초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과 비행기 표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국적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왕리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베이징 공항에서 방콕으로 갑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는 안전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3달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야윈 얼굴, 수척한 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브로커의 차를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스캔했습니다.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권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심사가 남았습니다.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관광입니다. 혼자 갑니까? 네. 심사관이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탑승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자유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달간의 공포, 고립, 절망,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4시간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한국 대사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운전사가 알아듣고 출발했습니다. 40분을 달렸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김여정 경호원이었습니다. 경비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5분 후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전했습니다. 태국 땅이었고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일주일간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 매일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폭력, 숙청, 잔혹함, 증언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5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강철혁 씨 환영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여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날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영양실조 증상이 심합니다. 체중도 너무 적고요. 하나원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흰 쌀밥, 고기, 야채, 과일. 매 끼니가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자유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사였습니다. 특히 김여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김여정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폭력적인 면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재떨이를 던지던 장면, 박성철을 숙청하던 순간, 비서를 때리던 모습,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여정 같은 북한 권력층의 실체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개 증언을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률, 취업 준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헌법 수업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선생님이 헌법 조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제의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석 달 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 하지만 그것은 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도 알선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제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경력은 쓸 수 없었습니다. 보안상 문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경호원 시절보다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탈북민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김여정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여정, 그리고 북한 권력층의 진실을 알아주십시오.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메라 뒤에서 그들은 잔혹합니다. 사람을 벌레처럼 버립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박성철 같은 사람들이, 매일 숙청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계속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